전 대통령의 항일 투쟁과 대한민국 건국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이 영화는 거짓과 왜곡과 변명과 날조와 숨김.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자, 역사를 역사답게.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황현필입니다. 그 역사라는 건 수십 년 동안의 수많은 사료와 자료들을 근거로 교차 검증해가지고 역사학자들이 이게 맞는 것 같아라고 해가지고 대중들에게 알려진 측면이 있는데, 그걸 깨려면 그 지금까지 수십 년간의 교차 검증된 자료를 깰 만한 어마어마한 근거 자료를 들고 나와요. 마이크를 주면 저기 말이 나오는데.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웅기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역사를 역사답게,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구부러지고 비틀어진 역사를 바로 세우는 역사 바로 세우기 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신 역사학자 황현필 선생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겁나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뵙고 싶었어요. 겁나게 사투리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더 뵙고 싶었습니다. 아 정말 뵙고 싶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진짜 네. 진정한 팬이시라. 아 정말요? 제가 팬심을 어머니 대신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 이 정어리 TV는 이제 정치 토크하는 네. 그런 프로그램이고 정치 관련된 사람들만 이렇게 나와서 네.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네. 역사학자를 모신 것은 우리도 이제 처음인데 사실 네. 우리 황현필 선생도 이렇게 뭐 정치 관련 채널에 별로 안 나오시죠? 정치 관련 채널에서 다 섭외는 한 번씩 받아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역사를 가르치는 입장이 있다 보니까 왜 저런 정치적 성향을 보이는 채널에 나가냐는 소리를 듣고 싶지도 않았고 네. 그래서 많이 기피하다 보니까 원래 제 성격이 좀 외향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워낙에 많은 방송들을 기피하고 실은 TV 출연 제의도 많이 받았죠. 그런데 TV를 한번 나가게 되면 제 유튜브에서 제가 하고 싶은 소리를 못해요. 소위 공익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필요 없다. 난 내 유튜브에서 내가 하고 싶은 소리 하련다 하고 이런 출연 제의를 많이 거절하다 보니까 저기 외톨이 아니냐, 혼자 좀 꼴방에 처박혀서 역사만 하는 놈 아니냐, 그렇게 보고 계시는 시각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선배님이 불러주시니까 안 나올 수가. 선배님이라고 그러시니까 예. 내가 좀 밝혀야 되겠어요. 예. 저는 이번에 우리 황현필 선생 모시면서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네. 몰랐는데 네. 우리 고등학교 후배시더라고. 그러니까요. 우와. 딱 걸렸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후배가 네, 우리 이렇게. 동문이라니 제가 너무 자랑스럽고 네. 뿌듯하고. 저희 항상 살레시안라는 그 프라이드를 가슴에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예. 평상시 제가 존경했는데 저도 저희 모교 선배님인 걸 몰랐다가 이렇게 알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저는 고맙습니다. 우리 또 특히 살레시아는 광주 네. 살레시오 고등학교 다른 동문들에 비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모교에서 역사 선생님도 하셨고 네. 그러셨다고 그래서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얘기 나온 김에 우리 학교 자랑 한번 하고 갈까요? 그 먼저. 혹시 지금 해주시면. 우리 고등학교 때 교훈 기억하세요? 교훈이요? 와, 생방인데 교훈이 지금 생각이 안 나와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예, 예. 근데 우리는 지금도 기억하는데 저는 왜 기억하냐?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우리 교훈이. 네, 예. 몸을 깨끗이, 마음을 깨끗이, 환경을 깨끗이. 맞습니다. 예. 이렇게 아름다운 교훈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교가를 이제 기억을 하는데 예. 여기 방송에서 교가 부르는 건 이제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제가 살레시오를 졸업했고 제 모교이기도 하고 또 제가 모교에서 7년 반 정도 교직 생활을 하긴 했지만 참 이 학교가 대단한 학교다라는 게 이 미션 스쿨들은 많아요. 뭐 천주교 학교라든지 불교 학교라든지 기독교 학교가 많지만 정말 그 신부님들 어찌 보면 사랑을 실천하는 학교였다. 우리 아침에 등교할 때마다 신부님께서 그래요. 1년 365일 나와서 그 손 따뜻하게 비가 오나 댔다가 눈이 오나. 손 잡아주고 귀 예. 만져주고 그런 학교가 어디 있을까. 그래서 졸업생들이 모교를 욕하는 저는 동문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학교 동문에 비해서 우리 살레시오 출신 동문들이 좀 유해요. 네. 그리고 좀 따뜻하고 나는 그게 바로 신부님들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교문에서 우리들 들어올 때마다 안아주고 그러셨던 것들의 영향이 아닐까. 그리고 어떻게 교훈이 몸을 깨끗이 마음을 깨끗이 환경을 깨끗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어요. 예. 대체로 보면 내가 어느 학교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정말 내가 아주 요즘에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나온 고등학교 교훈을 한번 찾아봤어. 도대체 우리는 교훈이 이래서 이렇게 자랐는데 절마는 왜 저렇게 됐을까 하고 봤더니 근면성실이더라고. 아하. 오로지 성공만 해라. 그냥 뭐
성공만을 향해서 달려가라 이런 교훈 아니에요? 네. 그렇게 잘한 사람하고 우리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내 아주 뿌듯하던 차에 네. 이렇게 또 자랑스러운 동물을 만나고 또 우리 모교의 선생님을 만나니까 아유, 제가 정말 기쁘고 기쁘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학교 자랑만 하다가 갈 수는 없고. 근데 아까 살레시안들이 좀 유하다고 했는데 네. 저는 역사를 독하게 이렇게 가는 사람이라. 그리고 오늘 또 네. 보니까 강의 들어볼 때도 네. 아주 볼륨도 크고 세게 하시더라고. 내가 여기 앉아 있어갖고 남자가 이 정도 있어야 좀 소리가 제대로 원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이제 우리 뭐 직원들도 다 알겠고 실은 이렇게 저렇게 밖에서 만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유하시다. 예. 저도 이렇게 마이크 들고 여러 대중들 앞에서 강의할 때는 훨씬 유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앞에 학생들이나 듣는 사람이 없이 그냥 카메라를 혼자 보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조금 유하게 강의를 하면 강의를 안 한 듯한 느낌도 들고 그래서 초창기에는 항상 강의할 때마다 맥주를 한 캔씩 들이마시고 약간 술에 취해 있는 상태로 하다가 요즘에 통풍이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맥주 요즘에 맥주를 못 마시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고요. 너 얼른 준비하려고 그랬더니 그러면 오늘은 물 마시는 걸로 대신할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오늘은 영화 얘기를 좀 우리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요즘에 영화 네. 가지고 또 유튜브 하신 걸 제가 봤거든요. 네. 요즘 우리 국민들이 역사를 다른 때에 비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좀 느끼시죠? 역사학자로서 또 역사 막 이렇게 하시는 거 못 느끼세요? 이제 아무래도 제 유튜브 채널을 찾아주시는 분들은 그만큼 역사에 관심이 있으니까 제 채널을 찾아주시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젊은 친구들, 특히 20대 친구들이 역사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다행히 그런 역사물 영화들을 20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봐주는 건 고마운데 아무래도 제 채널만 하더라도 20대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보통 40대, 50대, 60대 그리고 30대 이 순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이제 역사 전쟁이 본격화되는 것 같다. 예. 이게 정치도 좌우, 저는 좌와우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게 영화까지 가고 역사까지 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예. 저는 요즘 우리 국민들이 이제 역사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 같은데 그 계기가 두 가지 정도 있다고 봐요. 예, 역사에 관심 갖는 계기요. 예. 예. 그러니까 다른 때보다 역사에 대한 관심이 좀 부쩍 늘었어요. 이제 황현필 선생 같은 분의 영향도 있지만 네. 왜 우리 국민이 다른 때보다 역사를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됐을까? 첫 번째는 지금 이 정권 때문이에요.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정말 역사가 퇴행을 넘어서서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거 우리나라가 도대체 지금 어디로 가는 거지? 막 이런 걱정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한일 관계에 대한 삐뚤어진 인식 네. 이런 것 가지고도 지금 우리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니까 예. 야 이거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지 이러다가는 우리나라 참 큰 문제 생기겠다라는 그런 우려가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첫 번째 이유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영화가 네. 그 전에도 뭐 역사를 다룬 영화들이 많이 있었죠. 뭐 이순신 영화도 있고 막 그런데 최근에 좀 선거를 앞두고 관심을 갖게 된 게 이제 서울의 봄이었을 거예요. 네. 서울의 봄은 이제 12.12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전두환이 정권을 잡는 과정을 보여준 거지 않습니까? 그게 1,000만을 넘어서서 1,300만 명 관람객 기록했는데 젊은 친구들이 저랬단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하는 것을 듣고 내가 놀랐어요. 네. 그걸 모르고 있었다니. 네. 그러니까 전두환이 어떤 식으로 정권을 찬탈했는지 그걸 보고 알았다. 그래서 정말 역사를 주제로 한 영화도 필요하고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또 최근에는 건국전쟁 그것도 100만 명이가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 영화 만든 감독이 이름이 뭐더라? 김덕영? 예, 맞습니다. 이 사람이 뭐 노골적으로 나는 뭐 우파를 대신해서 만든 영화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사실 오늘 이제 영화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숙제로 건국전쟁도 보고 파묘도 좀 보고 그래야 되는데 건국전쟁은 정말 내가 그 스트레스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그냥 패스했고 네. 파묘는 어제 부랴부랴 봤어요. 네, 네. 파묘도 벌써 600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700만 명 넘어선 것 같습니다. 아까 방금 그래요? 전에는 660만 명으로 나오는데 660만 모르겠어요. 명? 예. 근데 이제 원래 오컬트 영화 제가 조금 무서워서 잘 안 보는데 예. 그걸 이렇게 보면서도 이제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많이 갖는 계기가 되겠구나 이렇게 네. 많이 보니까. 그래서 이런 역사 영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떤 것을 좀 배워야 하는 것도 있지만 제대로 역사를 다뤘는가, 네. 이거는 얼마나 사실을 제대로 반영을 했는가, 이런 것도 좀 알고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은 영화 이야기 하면서 역사를 좀 배워보는 네. 그런 시간으로 네. 꾸며봤으면 좋겠어요. 그 역사가 팩트를 다뤘냐, 그러니까 쉽게 말 잘못했죠. 역사 영화가 팩트에 가깝게 만들어졌냐. 영화는 실은 픽션이 가미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특히 극영화 같은 경우는 굳이 어떤 역사적 사건을 놓고 그 사건의 주변의 배경들은 어찌 보면 감독이나 시나리오를 쓰는 분의 상상력에 의해서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고, 인공적인 인물도 가공된 인물도 새롭게 이렇게 충분히 출연할 수 있는 게 영화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시대물 영화나 이런 게 꼭 사실에 가까워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영화가 다큐멘터리 영화가 아닌다는 전제하에서죠. 근데 다큐멘터리 영화는 당연히 사실에 입각한 영화가 만들어져야 돼요. 지금 건국전쟁은 다큐 영화라고 이야기를 그렇죠. 하죠. 건국전쟁은 다큐 영화인데 실은 저만큼 그 영화를 보기 싫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저는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나름 좀 들여다본 만큼 들여다본 사람이고, 특히 대한민국 수립과정이나 현대사에 대해서 나름 또 책도 많이 읽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 영화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승만 관련 제가 촬영을 해놓은 여러 영상들에 내가 이 영화를 보고 이렇게 이승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 너로 인해서 잘못 알고 있었는데 내가 이 영화를 보고 많이 반성했다. 당신 책임져라. 당신 영화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으면 반박해라.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일이었지만 꾹 참고 가서 영화를 봤어요. 근데 영화를 보기 전에도 제가 무슨 글을 썼었냐면, 그 영화를 보거나 안 보거나 분명히 거짓말 영화일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이승만이 아무리 미화된다고 한들 그 영화를 보고 내가 이승만을 잘못 알고 있었다라고 할 만한 그런 역사적 인물이 아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쳐놓고 가서 영화를 봤더니 제가 어지간하면 영화를 보면서, 그리고 전 담배를 끊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 옆에 선생님께서 담배를 태우셨는데 영화를 보다가 잠깐 나와서 담배를 태울 수밖에 없을 정도의 거짓말, 감추기, 변명, 이게 거의 1분당 하나 정도가 나오는데, 제가 느끼기에 일반 시청자들은 저거 이승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도 한 10분에 하나, 20분에 하나 정도 보이겠지만 저희는 역사로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저희 시각에서는 1분당 하나씩 걸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이승만 영화 건국전쟁에 대해서 반박 영상을 찍고 있지만, 아무래도 영상을 찍고 촬영하고 편집하는 시간이 가다 보니까 하루에 하나 이상의 영상을 촬영하기가 어렵거든요. 만약에 이제 구독자님들께서 이걸 기다려주시면 진짜로 왜곡을 한 50개까지도 잡아낼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고, 지금 왜곡 관련 영상을 한 10개 정도 찍었는데 한 15개 정도에서 끝내고, 실제로 그 영화에서는 가장 큰 이승만의 아주 큰 범죄들, 죄악들을 감춘 게 많습니다. 그 감춘 것들이 무엇인가를 이제 또 제가 드러내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실은 이 영화를 보신 분들에게는 또 보고 이승만 대통령을 뭐 새롭게 느꼈다, 존경하신다는 분들에게, 그리고 정치적으로 약간 성향이, 저는 그게 보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약간 적쪽에 많이 오른쪽에 쏠려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고 공격을 당하기도 했지만, 제가 이 작업을, 이건 하나의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중에 그 건국전쟁 영화 2가 나온다고 하는데, 더군다나 이 건국전쟁 영화가 TV상으로도, KBS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 방송이 가능한 공영방송이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다운로드해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때 이 영화가 진짜라고 믿어버리는 일반인들이 많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걸 영상으로 남겨놔서 이 영화를 보고 제 채널에 와서 뭐가 옳았고 뭐가 글렀는지, 이 영화가 얼마나 거짓말을 했는지 이정표를 꼭 세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작업을 해서 실은 대한민국의 가장 역사 정통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많이 박수받고 있고, 이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지금 앵커님 뵙기 전에 오늘 점심 식사도 그 국사편찬위원장 이만열 교수님께서 연세가 80대 중반이 훨씬 넘으셨는데 불러서 격려해 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그래서 같이 점심 먹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거거든요. 이만열 선생님 뵈셨군요. 저도 정말 존경하는 분이고, 그렇죠. 그분 자서전도 제가 정말 밑줄 쳐가면서 읽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만열 선생님의 연구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차를 마시고 담화를 나눌 수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오늘 굉장히 영광이었고요. 오늘 또 선배님도 뵙게 되고 얼마 전에는 또 임원영 선생님 만났다고 사진 올리셨던데, 그렇게 훌륭한 분들 만나서 그분들 향기를 느끼는 것
그런 거 너무 귀한 시간이죠. 또 한 10일 전에는 저희 대학의 모교 은사님들 세 분이 또 불러내셔서 그랬어요? 네가 옳은 일 하고 있다. 제가 은사님들께 여쭤봤습니다. 실제로 그 은사님들 중에는 흥사단 단장님도 계셨기 때문에 이승만 나쁜 사람 맞죠? 교수님, 제가 하는 일이 맞죠? 그러니까 나쁜 놈이지라고 이야기하셔서 더 자신감 갖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역사적 인물을 평가할 때 보통 우리가 도마에 올려놓고 해부하는 작업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어떤 인물도 공이 있을 수 있고 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역사적 인물을 놓고 볼 때 공도 있고 과도 있지만 그 인물의 마지막 마침표 파이널리,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한국전쟁에서 너무나 무능함을 보였고 독재를 했고, 그래서 국민들에 의해 쫓겨났잖아요. 이 국민들에 의해 쫓겨났다는 게 그냥 4.19를 예전에 뭐 광주 민주화운동 혹은 87년 6.25항쟁처럼 학생들 중심의 운동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4.19는 분명히 초, 중등학생들이 대구에서부터 출발한 2.28 시위부터 시작해서 김주열 학생이 마산에서 죽고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4.19를 주도했고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실제로 4.19 때는 어찌 보면 이 땅의 가장 지성인들, 대학 교수들이 학생들의 피해 보답하라라고 하면서 이승만 하야를 촉구했고, 당시 군부가 탱크 몰고 나와서 학생들 편에 서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기댈 곳이 미국밖에 없었는데 그 미국조차도 이승만에게 하야를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쫓겨난 사람인데, 그게 4.19 때 첫 번째 쫓겨났다라고 하면 안 되죠. 임시정부 대통령이 있으면서 첫 번째 탄핵을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 역사에서, 아니 전 세계 역사에서 짱의 자리에 있으면서 두 번 쫓겨난 사람도 이승만이 유일무이할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역사적 재평가한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완용 같은 경우도 분명히, 우리가 이완용은 친일파의 대명사고 역사적으로 평가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완용이 친일파가 되기 전에는 약간 친미주의자고 칠러주의자였을 때는 독립협회를 이끌기도 했고, 독립문 만드는데 그 독립문 현판도 이완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종이 일본이 점령하고 있는 경복궁에 갇혀 있을 때 그 고종을 꺼내가지고 아간 파천시켰던 것도 실은 이완용이거든요. 그런 공이 있으면 그런 공 때문에 이완용을 재평가할 수 없듯이, 누가 뭐라고 해도 이승만은 독재자를 뛰어넘어서 우리 역사상 이승만처럼 민간인을, 그것도 자국민 민간인을, 그렇게 많은 아녀자들을 학살한 사람이 있었냐. 그래서 도저히 추앙할 수 없는 인물인데 그 인물을 재평가한다. 물론 우리가 조선시대 어떤 역사적 인물에 대한 조선시대 내에서는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성리학적 가치관에 반하는 사람들.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 당신들이 옳았다. 예를 들어서 남한산성 영화의 최명길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도전이라든지 태종 이방원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와서 각광받는 경우고, 광해도 지금 시각으로 봤을 때 각광받는 거고,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지만 최소한 그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대통령직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이승만이 대통령이었을 때 학계에서 이승만의 어찌 보면 과오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가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정권이 끝나고 나서 학계에서 이승만의 민간인 학살이라든지 이승만의 정적 숙청이라든지 이승만의 독재에 대해서 다 검증하고, 이제 그걸 우리가 학문적으로 수십 년간 검증되고 그걸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과서에까지 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정한다. 근데 왜 또 그걸 부정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역사 강의할 때마다 이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만, 기억하는 자들이 사라지면 역사는 왜곡되거든요. 그래서 그 4.19 그거를 직접 경험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니까 역사가 왜곡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승만 학당을 이끌었던 이용훈 씨 같은 경우는 한 10여 년 전쯤에 이승만을 추앙하고 그러다가 4.19 유족회들에게 혼돈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역사가 왜곡되고 있는 것 같고, 이왕 이제 이야기가 제가 길어졌으니까 한 말씀 좋습니다. 예, 덧붙이자면, 아주 집중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 영화 건국전쟁을 만든 사람들이 누군가 우리가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순수하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생각할 땐 이승만이라는 인물을 지켜 세우는 게 이게 애국이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이승만 영화를 건국전쟁을 만들었으면 그건 논박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니까. 근데 저는 이승만을 추종하고 이승만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의구심을 갖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승만 학당을 만들었던 이용훈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안부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했고, 독도가 반일 민족주의의 상징적인 곳이다라고 그런 멘트를 날렸던 사람이며, 그 다음 건국전쟁에 가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인터뷰를 많이 했던 사람이 류석춘 씨입니다. 예. 근데 이 연세대 교수였던 류석춘 씨는 위안부는 몸을 팔았다, 매출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승만을 지금 연구하고, 그리고 그 건국전쟁 감독이
진짜 순수한 의도로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영화 파멸을 보고 좌파 영화라고 했어요. 아니 독립운동가가 주인공 이름에 독립운동 이야기가 들어가고 예. 조금 항일적 요소가 들어가면 좌파가 되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좌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좌파 우파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해방 전국에서 좌파는 그래도 사회주의자입니다. 박헌영이나 여운형이죠. 우파는 김규식이나 김구나 이승만 같은 게 우파인데 저는 제가 만약에 1945년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고 48년 대한민국이 수립될 그 당시에 저를 갖다 놓으면 저는 김규식의 스탠스를 취할 것 같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중도 우파죠. 그리고 김구 선생님도 우파란 말이죠. 그 보통 우리가 민족주의계를 우파라고 합니다. 김구 선생님도 공산주의를 굉장히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소위 자신이 우파고 진보주의자들을 좌파라고 매도하고 좌파는 왠지 공산주의를 막 좋아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 현재 김구 선생님조차도 좌파다. 그렇죠. 김구가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국민들이 저는 한 30% 정도 된다라고 예. 봅니다. 근데 영화 파멸을 보고 그게 좌파 영화라면 우리 그런 좌파해야죠. 독립운동가 존경해야죠. 그리고 무조건적인 반일은 아니지만 일제가 제대로 사죄를 하지 않고 있고 일본이 저렇게 구구적 성향을 여전히 보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어느 정도 항일적 요소가 담겨있는 영화를 보고 그게 왜 기분 나쁩니까? 근데 그게 좌파라면 좌파하겠다. 근데 문제는 스스로 완전히 그 영화 감독이 우파임을 증명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전쟁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공전쟁이라는 영화가 나쁜 의도가 있다. 그리고 그 감독한테도 제가 얼마든지 토론회 공론회 장으로 나오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전혀 나오지도 못하고 있고 아마 나오면 이승만 대통령이 깨를 할딱 벗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마 공론화하기 힘들겠죠. 자신들끼리만 이게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감춰서. 어떤 것을 가지고 거짓말을 했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봐야 되겠지만 그럼 우리 황 선생님 보시기에 이 김덕영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무식해서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전 둘 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무식하다고 하면 좀 미안한데요. 해방 전국에 대한 이해가 그리고 독립운동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안 돼 있다. 그래서 그리고 자신들이 이승만 영화를 만들려고 하면서도 이 부분은 조금 캥기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교묘하게 이승만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바꿔나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승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진짜 영화 보면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영화 보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좀 이제 어르신들, 특히 할머님들, 또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관람 오셨으니까 그분들이 그 영화를 보고 감동적으로 생각을 하고 눈물을 흘리실 때 실제로 이승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통탄할 노릇인가 가슴이 많이 아팠다라고 하더라고요. 극장에서 참지 못하고 소리 지르신 분도 계셨다라고 들었고요. 아이고 정말 힘든 2시간이었습니다. 영화가. 예. 어때요? 제가 안 보기를 잘한 것 같습니까? 이제 제 유튜브를 보시고 예. 검증 차원에서는 보셔도 됩니다. 아, 그걸 안 다음에 예. 예. 오늘 지금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댓글 막 달아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그러는데 말씀 나온 김에 지금 우리 황현필 선생님 하고 있는 채널 이름을 좀 알려주라는 말이 많이 올라옵니다. 예. 황현필 한국사 채널입니다. 황현필 한국사. 예. 예. 여러분 황현필 한국사 지금 잠깐 들어가서 구독 누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알람도 설정하시고요. 좋아요도 누르시고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황현필 한국사 들어가서 한 번씩 우리가 역사 공부하십시다. 그래야 역사를 역사답게 제대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역사를 모르면은요 당합니다. 오늘 우리 황 선생님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기억하는 자들이 사라지면 역사는 왜곡된다. 이 말을 꼭 눌러서 썼는데 네. 정말 기억해야 되죠. 제가 항상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께 강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Remember, 기억해야 된다. 이채양명주, 요즘 우리가 이채양명주 운동하고 있는데요. 네. 총선 때까지 또 총선 끝나고도 이 의혹들이 다 풀릴 때까지 이채양명주 기억하자라고 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네. 디퓨저도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이따 갈 때 하나 드릴게요. 네, 이채양명주가 뭐냐? 네. 이태원 참사, 예.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또 양평고속도로 네. 의혹, 명품백 수수, 주가 조작 이 5가지 예. 기억해야 된다. 예. 이거 잊어버리게 하려고 지금 온갖 수를 다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은 전 다른 거 아니라고 봐요.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 이런 거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럴수록 기억하고 네. 똑바로 알아야 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또 이은주님, 배궁 캔큰지 몇 썰 바로 달려가서 구독 알람 설정까지 완료 답장 왔습니다. 아마 오늘 많은 우리 정어리원들이 찾아가서 예. 황연필 한국사 많이 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국전쟁이 이승만을 미화하고 찬양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한다면 네. 일단 다큐라고 했으니까 사실에 부합을 해야 되잖아요. 네. 선생님 보시기에 가장 이것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하는 거 몇 가지만 좀 꼽아봐 주시죠. 몇 가지만요? 너무 많아요? 예, 너무 많은데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까요? 이 영화 자체가 그 실제로 역사 순서대로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굳이 따지자면 3.1운동? 제가 알고 있기로 이승만과 3.1운동은 정말 무관합니다. 근데 그 3.1운동조차 이승만 때문에 무르익었다. 이런 표현들. 그런 말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3.1운동하고 이승만하고는 왜 전혀 관계가 없는지 이제 설명을 드린 내용이 좀 있었고 유튜브에 가서 보시면 4.19건은 이승만의 교육정책으로 인한 국민적 자각 때문에 일어난 운동이었다. 아이고야. 속 터집니다. 이건 좀 너무 지나친 예. 거 아닌가? 예. 그리고 3.15 부정선거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56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신익희 후보가 죽으면서 이승만이 쉽게 당선이 됐고 60년 대선에서 이제 대통령 후보가 이승만이고 또 다른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자유당의 대통령 후보가 이승만이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조병옥이에요. 근데 조병옥 후보가 갑자기 미국에 가서 수술받다가 죽어버리니까 부통령으로 이제 자유당 후보가 이기붕이었고 민주당 후보가 장면인데 아마 부통령에서 56년 대선처럼 민주당 후보는 장면이 당선돼버리면 당시 이승만 대통령 나이가 80대 중반이니까 혹여나 임기 4년 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죽었을 경우에 그대로 정권이 교체가 돼버리는 현상이 되니까 부통령이 대통령 역할을 하게 되니까 이러면 자유당의 비리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한 게 3.15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과 전혀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야 무슨 소리 하냐 조병옥이 죽기 직전에 이승만이 3.15 부정선거 관련 이런 명령이 내린 게 있지 않냐 하고 증거를 다 제시했고 조병옥 후보가 아파서 갑자기 미국으로 수술 받으러 가니 원래 지금까지 대선은 다 5월이었고 8월에 대통령 취임이었는데 갑자기 3월로 당긴 게 이승만이지 않냐 조병옥 수술 받고 선거운동도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제가 증거를 다 들이댔죠.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큰 역사의 왜곡이라면 큰 것도 너무 많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김구 주석이 이건 제가 유튜브에서 지금 촬영하지 않았는데요. 김구가 실제로 이제 남북협상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남한의 단독선거가 결정되니까 그걸 막겠다고 북한에 올라와서 김일성을 만나고 오거든요. 저는 이때 김구 주석의 우리가 주석이라고 하는 건 1940년 충칭 임시정부의 주석이셨으니까 김구 선생님의 그 가슴 아픔,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왜냐하면 분단을 막고자. 그래서 자신이 김일성을 만나러 올라가려고 했더니 당시 우익 청년들이 김구마저 비난하고 나서니까 그 김구 선생님께서 3천만 동포에게 울면서 고한다.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나는 38도선을 가로배고 누울지언정 민족의 분단을 막아보겠다. 내일 신의 구찬 안위를 깨하기 위해서 분단을 회책하는 짓거리를 하지 않겠다라고 대놓고 이승만을 디스하고 북한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일성을 만났는데 북한에 올라가서 김일성에게 이용당하신 측면도 있어요. 그럼 김구 선생님과 함께 올라갔던 게 김규식입니다. 임시정부에 붙어서. 예. 아니 김구나 김규식 정도 되셨던 분이 자신들이 혹시 북한에 선전당하는데 이용당하지 않을까 김일성의 독재에 대해서 이제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는데 그런 우려 없이 올라가실 분들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올라갔는데 영화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김구는 분명히 김일성이 남침할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승만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반대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가 되기를 바랬던 인물이다. 이런 식의 너무 말도 안 되는 영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있고요. 잠깐만요. 저는 지금 말씀 듣다가 의아한 게
지금 이 영화를 보고 막 울고 뭐 그랬다고 하는 분들이 그럼 연세 드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분들은 직접 본 분들은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배우고 알고 그랬을 텐데 아무리 지금 와서 이승만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비튼 것들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영화 전반적인 분위기상 좀 장엄한 음악이 나오면서 또 이승만이 기독교인이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영화에서는.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그 영화를 보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가장 큰 근간들이 다 뜯겨져 나가는 기분? 예. 그리고 이제 작은 것들 많습니다. 실제로 이승만은 럼승만이 아니다. 영화에서도 스스로 럼승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전쟁 때 도망가지 않았다. 라디오 방송에서 서울 시민들 안전하니 서울에 머물라는 말을 안 했다. 근데 실제로 그건 증거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 라디오 육성 녹음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미국이 도청한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서울 시민들 피난가라는 말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인도교 폭파로 민간인이 죽지 않았다. 그건 참 말이 민간이 죽었다라고 예. 제가 증거를 또 다 댔고. 예. 그래서 그런 거짓말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승만 대통령은 실제로 한국전쟁 때 망명 가려고 하지 않았다. 근데 망명 가려고 했던 기록들이 다 있거든요. 일본에도 있고 당시 주미 대사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이 끝이 없죠. 근데 끝이 없는데 저는 더 화가 난 건 이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추기 작업이 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승만의 역사적 평가가 끝났다라는 건 실제로 그 영화에서 이승만의 악행을 감춘 부분들 때문에 이승만의 역사적 평가는 끝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승만 다큐 영화인데 임시정부의 임자 소리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어허허. 왜냐하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자랑할 만한 이야기잖아요. 예. 근데 임시정부에서 쫓겨났죠. 물론 임시정부에서 탄핵당했지만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고 6년간 임시정부 대통령을 했음을 영화에서 충분히 드러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이승만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왜 임시정부에 대한 이야기 자체를 안 했을까. 이들은 기본적으로 임시정부에 대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 전문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표현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친일 매국했던 사람들이 일제강점기에는 임시정부와 적대관계죠. 근데 만약에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면 지금 일제강점기 친했던 사람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싫거든요. 그래서 임시정부와 단절하고 1948년 8월 15일이 정부 수립이 아니라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정부 수립이 아니라 무조건 건국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들이 이승만을 띄우는 이유라고 봅니다. 물론 이승만이 친일파 처벌 실패하면서 자신들을 살려준 것에 대한 고마움도 있겠지만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승만은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가장 반일을 강하게 했던 대통령인 것도 사실입니다. 반일을. 예. 아. 그러니까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이승만 나임, 예. 그래서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인하기도 하고 실제로 축구 국가대표팀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월드컵 예선전을 치러야 되는데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예. 아예 일본 땅에 우리 국가대표팀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했던 설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대표들이 사인을 하고 우리가 지면은 절대 뭐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또 일설에 의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너희가 일본에 가서 경기하는데 만약에 질 것 같으면 부산 앞바다에 빠져라. 실제로 이승만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일본과 수교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때는 일본과 수교가 없었죠. 그리고 이제 4.19 직후에 5.16 군사 쿠데타 일어나고 바로 박정희 군정에서 한일 수교가 준비됐고 65년 박정희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한일 수교가 하게 되죠. 그러면 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반민족 행위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해서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승만은 공산주의도 싫어하고 일본도 싫어했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공산주의자를 더 싫어했을까요? 친일파를 더 싫어했을까요? 여기서는 확연하죠. 아. 왜냐하면 일본을 그렇게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친일파들은 다 살렸습니다. 근데 공산주의를 싫어했는데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고 공산주의의 자식과 공산주의자의 아버지와 공산주의자 부인까지 다 죽여버린 게 이승만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공산주의에 너무 가혹했죠. 우리도 공산주의 사상을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 민간인들의 억울한 죽음을 우리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반일은 반일인데 예. 반공이 너무 강했군요. 그렇죠.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이승만은 학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다른 질문에서 지금 이렇게 가가지고 멀리 우리가 지금 돌아버린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뭐 흐름은 가고 있습니다. 같습니까? 왜 이 영화를 보면서 예. 나이가 좀 많이 지긋한 분들이 그렇게 뭐 울고 그랬을까? 저는 그 점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네. 드렸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그걸 역사적인 사실로 배우고 알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비틀고 있는데도 네. 어떻게 그걸 보고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가 안 갔다는 얘기였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임시정부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예. 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신들이
어찌 보면 이 대한민국의 반역자일 수 있지만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내세우면서 자신들이 건국의 주역이 되려는 그런 의도에서 이승만을 띄우는 것도 있는데 이 이승만 영화를 보면서 어르신들이 감동을 먹는 건 늙은 이승만이 많이 영상에 등장합니다. 그러면 늙고 힘없는 사람을 보면은 약간 마음이 약해지는 그렇죠. 부분이 짠해지죠.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쫓겨나는 모습 보이고 그다음에 이승만이 병들어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이승만이 죽었을 때 이승만의 장례식에 와서 눈물 짓는 아낙네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승만은 퇴임 이후에도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대통령이었다. 기가 막히죠. 감성적인 왜냐하면 접근을 시도했군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니 대한민국의 보수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조차도 저는 이승만을 사람 취급 안 했다. 팩트고 사실이다. 실제로 이승만을 노인네라고 표현하면서 눈이 어두운 독재자 노인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이승만 때 자유가 사라졌다라는 표현을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이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4.19의 정당성을 박정희 전 대통령도 부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례식에 우는 모습도 너무 기가 막힌 게 만약에 영화에 한동훈 씨도 나오죠. 근데 만약에 진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승만의 장례식에 참여해서 그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있었더라면 박정희 대통령 얼굴이 나왔어야 되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해가 송환될 때 그 비행장에는 박정희가 나가지만 박정희는 이승만의 장례식조차 국장으로 치러주는 걸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국민장으로 하라고 했더니 창피하다라고 해서 가족장으로 갔던 거거든요. 우리 아무리 전현직 대통령이 사이가 좋지 않아도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에 이명박 대통령 참석했고요. 김대중 대통령 장례식에 전두환 참석합니다. 근데 당시 대통령이라고 하면 이승만과 박정희 사이에는 윤보선 대통령이 있었지만 당시는 장면 내각이고 윤보선은 어찌 보면 조금 권력 있는 대통령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외교권 정도만 갖고 있는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럼 대통령은 이승만하고 박정희 뿐이었는데 그 이승만이 죽었을 때 장례식조차 참석하지 않은 박정희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 이제 조사를 써주거든요. 근데 간혹가다 주변에는 조사 내용이 야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이렇게 이승만을 존경하셨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조사 내용조차도 박정희가 나는 쓰기 싫으니까 알아서 당신들이 써 해서 다른 사람이 썼던 조사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감추죠. 그리고 당연히 몇 분 나와서 눈물 흘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니까 어르신들이 마음이 약해지면서 야 우리가 너무 이승만을 좀 나쁜 측면만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근데 또 화가 나는 건 뭐냐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승만의 악행 중에 가장 비판받아야 되는 거는 민가인 학살입니다. 근데 제가 민가인 학살에 대해서 대놓고 그냥 까버렸습니다. 실제로 이승만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승만이 민간인을 100만 명까지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충 보더라도 뭐 여수 순천 사건 때 몇천 명, 4.3 항쟁 때 몇만 명, 보도연맹 사건 관련해서 20만 명,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각종 형무소에서 정치사범이라는 이유로 민간인들을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들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수십만 명 죽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영화를 만들면서 4.3과 여수 순천 사건을 빼놓고 가기는 어려웠나 봐요. 4.3하고 여수 순천 사건 관련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4.3 항쟁 때 군인, 공무원, 경찰이 1000명 죽었다는 건 숫자로 명확하게 나옵니다. 근데 민간인 학살자는 단 한 명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전부 왜곡이라는 거죠. 근데 큰 감추기가 뭐냐면 아까 이제 임시정부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임시정부에서 쫓겨난 이야기. 쫓겨나기 직전에 위임 통치청원서라고 해가지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일본의 식민 통치 당하기 싫으니까 국제연맹, 당시 유엔이 만들어지기 전에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직후에 국제연맹이 만들어지는데 국제연맹이 우리를 식민 통치했으면 좋겠다. 이게 외교 독립론의 한계가 드러난 거거든요. 이승만의. 당시 그것 때문에 단재 신채호가 야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더니 이승만은 없는 나라까지 파냐. 이건 정확히 역사적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저 임시정부 대통령의 위임 통치청원서에 분노해가지고 전 세계 각지에 있었던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모여서 임시정부에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모색하자가 국민대표회의고 이건요 예전에 뭐 고등학생들 시험에도 엄청나게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인데 그런 내용은 다 감추고 그 다음 예를 들어서 탄핵될 때도 거의 100% 찬성으로 당시 임시의정원에 탄핵시킬 당시의 사유를 보면요. 박근혜 탄핵되는 거는 아예 그리 아름다운 수준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전부 다 생략을 했고요. 그 다음 친일파 처벌을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반민특위 이야기의 실패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은 채 북한하고 비교를 하면서 오히려 우리 내각에 친일파가 적었는데라는 식으로 또 눈속임을 합니다. 이런 것도 또
지금 이승만이 그렇게 많은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제 전두환이 집권하는 과정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을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시민을 학살하고 또 12.12 군사 쿠데타 과정에서도 그랬고 뭐 여러 가지 그랬는데 그것은 이제 정권을 잡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학살이라고 보고 네. 이승만이 그렇게 학살을 했던 것은 뭐 반공 가치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얘가 조금 옆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만 실은 미국이 우리 해방 직후에 국내에 진주한 게 9월 7일입니다. 1945년. 예. 그리고 9월 8일 성조기가 일장기 대신 올라갑니다. 조선총독부에서 일장기가 내려오고 그리고 9월 지금 날짜가 약간 헷갈린다만 메가더 포고문이 9월 7일인가 발표가 될 예. 겁니다. 그 메가더 포고문 2조를 보면 일제강점기 공공기관에 근무했던 자들 그대로 머물러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친일파들을 부활시키는 어찌 보면 상징적인 명령서거든요. 예. 그러니까 1945년 해방되고 나서 이래저래 두드러 맞아 죽은 친일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친일파들은 살기 위해서 산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이름을 바꾸거나 그랬을 텐데 문제는 기존의 공공기관에 근무했던 친일파들이 그 자리 그대로 머물러라라는 건 예. 위에 있었던 쉽게 상관이었던 일본인들이 전부 물러간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들은 미군정하에서 더 큰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당연히 어찌 보면 친미의 뿌리가 되면서 저희가 반미하자는 거 아닙니다. 친미의 뿌리가 되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친일파들을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건 사회주의자들이니까 그 사회주의자들을 우리가 먼저 반공 이념을 딱 제대로 세우고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반공 이념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반공의 뿌리는 친일파들이 만든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당시 군부 내에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이제 육군 참모총장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육군 참모총장 상당수가 앞부분에는 거의 다 친일파로 알고 있습니다. 다 친일파입니다. 그리고 군부와 경찰 간부들 거의 80%가 친일파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 실제 친일 경력자들이 그대로 군과 경에 상당히 남아 있었기 유지가 됩니다.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승진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노독술 같은 경우가 예. 그 고문기술자가 서울시 수학과장까지 승진을 하고 그랬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승만의 묵인하에 그렇게 사회주의자다라고 의심이 갈 만한 사람들을 무차별 학살하지 않았나. 근데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만 사회주의자들의 그 생명도 소중하죠. 근데 문제는 그 사회주의자들과 관련된 가족들, 민간인들, 쉽게 이야기하면 어린아이들, 노인들, 아낙네들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건 분명히 이승만의 묵인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이승만이 실제로 그들을 그렇게 죽이라고 하는 학살 명령이 있냐?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까지 제시할 생각이고요. 건국전쟁이 이승만을 미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실을 비틀고 왜곡했는지 황현필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요. 서동원님께서 황쌤 유튜브에서는 증거 자료 화면 같이 나옵니다. 많이들 보세요. 거기에는 이렇게 자료 같이 해서 막 보여주시나 보죠? 네. 정진호님, 정어리 구독자 여러분, 황현필쌤 구독자 수가 98만 5천 명입니다. 이 방송 끝날 때까지 정어리 힘으로 100만 보여줍시다. 자, 가자. 예, 100만 구독자 곧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강사님, 우리 선조들의 아픈 역사 바로 알고 바로 알려야 합니다. 예, 이렇게 함께 뜻을 모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분은 또 뭐예요? 여기는 조금 홍예영님, 황현필 이상한 소리 하지 좀 마. 그리고 왜 그라운드 씨하고는 토론 안 하시는 걸까요? 뭔 뜻이 뭔 얘기예요? 아니 이제 여기저기 유튜버들이 네. 저랑 이제 토론을 하자라고 한번 해보자. 하는가. 근데 저는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게 예. 전 역사로 먹고 살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격투기 선수한테 일반인이 붙어보자. 같이 스파링을 하자고 하면 격투기 선수 입장에서 그래 하자라고 해야 되냐. 그래서 저는 일개 유튜브에서 하지 말자. 정말 하고 싶으면 공영방송으로 가자. 공영방송 가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감독 김덕영 감독이나 아니면 뉴라이트 대표였던 류석춘이나 아니면 그 공전쟁 영화가 정말 역사적으로
역사 교육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화라고 그 영화를 극찬했던 그 역사 강사나 3명 중에 1명만 나와도 나 공영방송을 가서 토론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1명만 나올 때 다른 유튜버들 끼어서 나와도 상관이 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지금 일일이 제가 시간이 없어 다 반론을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건국전쟁 영화에 대한 반론을 다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제 이전에 이승만의 과오에 대해서 여기저기 대한민국의 뭐 꼴 보수 유튜버들은 다 물고 뜯고 했습니다만, 이 화가 났던 부분이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승만 대통령의 25가지 과오를 이야기를 해요. 과오 중에 서너 가지 정도는 실은 민족문제연구소에서 100년전쟁이라는 다큐 영화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그 자료를 썼던 내용인데, 그것만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들이 어디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나를 공격하지? 그 자료는 예전에 100년전쟁이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쉽게 이해해서 이승만을 지지하는 세력 쪽에서 그 100년전쟁 영화를 소송을 걸어요. 소송을 걸 때 그 자료가 다 있어요. 그럼 제가 왜 그들에게 대답을 안 했냐면, 그 소송에서 100년전쟁 영화 만든 팀이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만들었는데 이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소송에 대한 반론이 저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가지고 이들과 일일이 싸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는 일단 영화가 잘못돼서 나는 영화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박했던 부분에 대한 반박을 하면 제가 들어줄 가치가 있겠습니다만, 과거 제 역사 강의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반박을 하는데 제가 이쪽까지 가서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제가 네. 뭐 뜻인지 대충 감은 잡았고, 최양숙님, 이런 역사 강의를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으로 하면 좋을 텐데 저 혼자만의 바람일까요? 제발 100분 토론 같은데 좀 압력을 넣어주셔가지고요. 영화 감독님하고 저하고 가가지고. 제가 사실 이제 그런 프로그램 하는 자리에 있었죠. 제가 KBS에서 시사 제작국장을 네.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역사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한번 제대로 토론해보자. 그럼요. 뭐 그렇게 한번. 근데 절대 응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지금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자신들은 거짓말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예. 이게 공영방송에서 이승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승만의 악행만 더 널리 알려지게 되기 때문에 제 입을 막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공개적인 토론에는 못 나올 겁니다. 근데 왜 요즘에 자꾸 이승만 미화하고 뭐 이승만 광장 세운다고 하고, 또 송현공원에는 이승만 동상 세운다고 하고, 이승만 공원 만든다고 이승만 하고, 기념관 네. 만든다고 하고, 왜 그러는 것 같습니까? 뭐 역사적으로 화해하고 용서하자, 통합하자는 차원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념관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만들어준 측면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승만을 존경하는 이들이 모여서 십시일반 해가지고 이승만 기념관을 어디 구석에 만든다라고 하면 그것까지 막 나서서 반대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는 이승만을 싫어하고 절대 국부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자유 대한민국이면 그들의 자유도 존중해줘야 되니까. 근데 다만 화가 나는 건 그 경복궁 바로 옆 공터, 그래. 그곳에 이승만 기념관을 세우는 건 저는 정말 결사반대입니다. 왜냐, 그게 이제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찬성하면 그게 가능해지는 건데, 이승만은 실제로 조선이란 나라를 굉장히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이전에 분명히 조선도 우리 역사고 우리 선조들의 국가였고, 경복궁은 그 조선의 법궁입니다. 그래서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에서 쭉 걸어 나오면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세종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발해에서 이야기한 주작대로처럼 남대문에서 광화문까지 넓은 도로지 않습니까? 그곳에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선왕조를 그렇게까지 부정했고 조선을 미워했던 이승만의 기념관이 어찌 보면 경복궁과 세종대왕과 이순신 사이에 딱 들어선다. 이거는 조선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좀 기분이 나쁘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이승만을 비난하니까 넌 도대체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이냐. 이 대한민국을 만든 사람이 국부 이승만인데 어떻게 이승만을 공격할 수 있냐. 너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이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가열찬 독립운동이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해야 되고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는 게 대한민국의 정통성이지, 어찌 보면 매국하고 반민족하고 독재하고 학살했던 게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국부라는 표현에 너무나 불만인 게, 예를 들어서 워싱턴 같은 경우는 그 독립군들을 이끌고 실제로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릴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드골 같은 경우는 파리 망명정부를 이끌고 어찌 보면 프랑스 공화국을 세웠으니까 아니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죠. 근데 저는
이승만은 외교 독립을 아주 편하게 했던 사람이고 실제로 이승만 때문에 우리가 독립된 것도 아니고 저는 우리의 가열찬 독립운동 때문에 우리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됐음을 누누이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절대 이승만 때문에 독립되었다라고 보지 않는데 그리고 1945년에 48년 사이에 실은 남북한 통일정부가 들어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분단주의자들 김일성과 이승만에 의해서 분단이 됐고 우리가 전쟁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민족 상잔이었습니까? 그래서 그 이승만과 김일성은 비난의 대상인지 그들을 어떻게 국부라고 하냐. 그래서 저는 그냥 초대 대통령이었고 이승만 정권이었다. 그 이승만 정권을 비난한다고 해서 그게 반대한민국이면 문재인 정권 비난해도 반대한민국이고 윤석열 정권 비난해도 반대한민국과 똑같은 거죠. 근데 이들은 그 이승만을 대한민국과 동일시시키려고 한다. 그건 정말 잘못됐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우리의 정체성은 독립운동이고 민주이념이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제대로 역사를 알고 또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국전쟁이라고 하는 못된 영화가 우리 국민들을 좀 의식을 흐리게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되는군요. 영화 얘기 나온 김에 파묘를 이 친구 이름이 뭐야? 맨날 김덕영 감독이 좌파 영화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대요. 네. 파묘 제가 어제 봤는데 뭐 우리 국토의 맥을 끊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이제 철춤을 박았다. 너무 뭐 길게 영화하면 이제 스포일러가 되니까. 근데 그런 것을 소재로 한 오컬트 영화인데 그걸 가지고 뭐 좌파다 이렇게까지 그러면 철춤을 박았다는 게 팩트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보죠. 김덕영 감독은? 그 실제로 쇠말뚝이 있었다 없었다는 건 워낙 서로 양쪽의 입장이 다르니까. 예, 이건 팩트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왜냐면 제가 발견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실제로 그 쇠말뚝을 발견해서 사진 찍지 않는 이상 몇 개의 쇠말뚝이 나왔는데 이건 일제강점기에 토지조사 사업하는 과정에서 뭐 썼던 거다라고 해버리니까 저로서도 정확히 결론을 내리기 어렵지만 이거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이상으로 일본은 풍수를 중요시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풍수 침략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예전에 그 경복궁의 광화문을 헐어내고 경복궁의 긍전전 앞에 조선총독부 건물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 조선총독부 건물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날일자죠. 일본 할 때.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경복궁으로 들어가는 길을 일본이 가로막겠다는 걸 그렇게 아예 드러내면서 충분히 그렇게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일본이 쇠말뚝을 박았다라고 하면 그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곳에 박았을까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서 제가 그거 가지고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다만 이제 이 파묘 영화가 저는 감독이 굉장히 시나리오 작업부터 시작해서 고심했던 흔적들이 보인다. 예를 들어서 그 주인공들 이름이 실제로 역사적 인물입니다. 아, 그런가요? 역사적 인물인데 저는 거기서 얼른 듣기에 뭐 원봉아 뭐 그렇게 불러서 이거 윤원봉 김원봉 그 선생을 얘기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그리고 봉길이도 나옵니다. 봉기라 그러더라고요. 윤봉길.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알만한 독립운동가로는 김원봉과 윤봉길 정도인데 실제로 최민식 배우가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김상덕이라는 인물로 나옵니다. 근데 일반인들 알기 어려운 인물이죠. 이 잘 김상덕은 반민특위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김상덕까지는 끄덕끄덕했다가 그 고영근 역할을 했던 배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유해진 배우님 너무 죄송합니다. 이 고영근이라는 그 이름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던 게 혼자 그랬어요. 극장에서 야, 저 이름 보고 나 혼자 깜짝 놀라겠구나. 이 고영근은 누구냐면 민비를 시해했던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 을미사변이라고 하잖아요. 을미사변 때 이제 저는 명성황후라고 하지 않고 민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는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 아실 텐데 그 민비 시해를 일본 자객들이 했지만 실제로 그 시체를 시간했다. 겁탈했다라는 이야기도 좀 들렸고 민비가 저 여자다라고 알려준 게 누구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하여간 그 앞에는 우범선이라는 당시 중앙군 대대장이 있었습니다. 훈련대 대대장. 근데 이 우범선이 당연히 민비 씨의 앞장서고 일본으로부터 꽤 큰 금액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도망가 살았죠. 그 일본까지 쫓아가서 우범선을 죽였던 인물이 고영근이에요. 근데 고영근은 독립운동가라기보다도 당시 개화지식인이었는데 분노감에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야, 그 고영근 이름을 찾아낸 것도 참 대단하다.
많이 안 알려졌을 그렇죠, 이름인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린 무당이 나오는데 주인공이었던 김고은 김고은 배우가 배우 이화림인가? 예. 근데 실은 이화림이라는 분은 저도 잘 몰라서 저도 좀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예. 보니까 만주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활약하셨고 임시정부의 한인애국단에도 계셨고 3.1운동 또 이렇게 참여하신 독립운동가셨는데 당시 이제 영화에서 이화림 배우 김고은 배우가 그 젊은 어린 무당에게 갑자기 박자해 하는 장면에서 깜짝 놀랐어요. 박자해는 정말 존경에 맞지 않는 독립운동가이자 최고의 역사학자 신채호 선생님의 부인이십니다. 근데 보통 이제 사람들은 그 신채호 선생님과 박자해가 마지막 신채호 선생님이 니순 감옥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써놓은 글이나 이런 거 보고 막 박자해 여사의 마음을 생각하고 안타까워하지만 박자해 여사는 남편 신채호와는 별개로 또 독립운동하셨던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의열단의 나석주가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수류탄을 던질 때 여인의 몸으로 길 안내를 하셨던 분이기도 하고 그럼 박자의 여사 이름을 거기에 딱 어린 무당에게 넣은 거 보고 또 깜짝 놀랐고요. 오, 그런 이름들을 네. 우리는 또 그렇게까지 알지 그렇죠. 못하고 일반인들이 알기는 예. 좀 어려운 독립. 근데 실제로 독립운동가로 소원받으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저는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은 수십만 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보통 이런 세 부류의 인간이 있었다라고 보통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역시 알면은 알 만큼 보인다고 네. 하더니 이 파묘를 만든 장재현 감독은 어쩜 나름대로 이런 인식을 좀 의식을 하면서 만들었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보통 저항하는 자가 있고 예. 거의 대다수는 방관하는 자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독립운동가들이 저항하는 자들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매국했던 사람들, 협력하는 자. 그러니까 협력하는 자들의 후손이 지금 만든 영화가 저는 건국전쟁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저항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근현대사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독립운동사를 들여다봐도 독립운동가 이름을 10%도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1%도 알기 예, 어렵죠. 그게 예. 너무 죄송할 뿐이고 근데 이런 독립운동가 이름을 이렇게 살려내준 그 디테일이 그러네요. 너무나 고마웠다. 그건 좀 제가 파묘를 보게 된 계기도 우리 이제 황영필 선생께서 이렇게 유튜브 한 걸 보니까 자동차 넘버판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예. 그걸 보고 봤어도 제 눈에 들어온 번호판이 194하고 081호인가? 예. 제가 1945년 8월 15일을 강조한 거였는데 0315도 있었습니다. 0301도 있었습니다. 0302 3.1절. 예. 뭐 이런 번호들도 사실 알고 보니까 보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네, 제대로 맞습니다. 보겠습니까? 저도 우리 팀원들이 먼저 보고 우리 조교 선생님을 먼저 보고 자동차 번호판을 유심히 보세요 라고 이야기해서 봤던 거고 저도 영화를 보고 나서 리뷰를 하고 나서도 놓친 부분이 많았어요. 이제 댓글을 통해서 배우는데 예. 댓글 보고 이런 것도 있었구나. 무슨 말이냐면 영화 보셨으니까 예. 마지막에 그 주인공이었던 최민식 배우님의 딸이 독일인과 결혼한 장면이 나오죠. 네. 자기 반성을 했던 독일과는 언제든지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 너희들과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약간 아하. 대단하죠. 그리고 그런 메시지가. 예, 실은 이제 이게 과거 정근대사까지 가가지고 제가 이제 리뷰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고니시 유키나가 임진왜란 때 일선발이었던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일본의 내전 세키가라 전투에서 죽었는데 예. 그 사람과를 이건 너무 스포가 되나요? 뭐 그 정도는 근데 알 수도 있을 거기서 것 같아요. 이제 실제로 그게 쇠말뚝이었다고 생각하고 그걸 뽑아내고 난 다음에 최민식 배우가 틱하고 100원짜리를 던집니다. 네. 근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도 왜 100원짜리를 던지지 계속해서 저게 직관들의 습성인가?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100원짜리 하는데 그 그 100원짜리 아주 하얗게 조명을 비춰가지고 반짝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의미일까? 지금도 제가 이렇게 던져도 의미를 지금 못 찾아내시겠죠. 혹시 100원짜리 이순신. 이순신 예. 아. 예, 그런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그건 제가 있었더라고요. 느낌이 좀 있었어요. 반짝하면서 100원짜리를 던지는데 그냥 던지는 것만 보여주지 않고 크로스업하고 조명을 비춰서 하얗게 보이는데 이순신 장군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건 아닌가. 예. 그리고 거기 보국사라는 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것도 무슨 의미가 있는 절입니까? 그냥 나라를 보호한다는 의미에 만들어낸 역사적으로 절인 무슨 것. 따로 실제로 그런 절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군요. 참고로 제가 예전에 일본에 가서 토요토미 히데요시 묘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예. 저도 거기에 100원짜리 던졌거든요.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100원짜리를 연계시키지 못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는데 한 가지만 더 좀 그리고 끝나기 전에 부탁 하나 할까요? 네. 한 주만 더 해줘요.
아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야 나 오늘 꼭 오시면 꼭 저걸 물어봐야지 하는 게 있었거든요. 네. 제일로 궁금한 게 이 정부의 친일화 경향에 대해서 왜 그러는가 나 너무나 궁금해요. 우리 국민들도 너무나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황 선생님 오시면 왜 그런지 한번 그걸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오늘 영화 이야기 하다가 놓쳤는데 네. 한 주만 더 나와주시면. 근데 약간 좀 민감한 주제네요. 아니 뭐 그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요? 한번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가 이런지 저런지 한번 하는데 끝으로 네. 감사드리고 이토 히로부미가 뭐 인재니 뭐니 해가지고 국민의힘 성일정 의원이 그 말을 했다가 네.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거든요. 네. 왜 성일정 의원이 이토 히로부미를 입 밖으로 꺼냈는가는 그 사람 의식이라든지 이런 그 구조를 우리가 짐작을 하니까 그렇다고 치고 인재였다라고 하는 그 팩트는 좀 알고 넘어가고 싶은데 맞는 얘기입니까? 뭐 인재 양성을 하고 그랬어요? 참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제대로 교육받기도 힘든 입장인데 그렇게 동네에서 요시다 쇼인이라는 쉽게 예. 얘기하면 정한론자를 만나서 교육을 받고 유학까지 갔다 와서 어찌 보면 자신 실력에 의해서 그 자리에 올라선 건 사실이니까 일본의 초대 총리입니다. 그리고 총리직만 4번을 납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지금 이제 대본에 없는 질문을 하신 거잖아요. 예. 일본의 국회의사당 가도 이토 히로부미 동상이 있고요.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지폐 1000엔짜리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역사에서 놓고 보면 우리 화폐 주인공 세종대왕이라든지 뭐 이왕 이이가 그 화폐 주인공일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근데 그런 인물을 안중근 의사께서 죽인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즘 역사라는 책을 아직 이거 비밀인데 지금 여기서 처음 이야기합니다. 출간 중인데 책 쓰고 계시구나. 예, 그곳에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의 동양평화론이 있습니다. 그 예. 동양평화론이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하는 너일 전쟁이죠. 근데 백인 세력의 침략에 청나라와 조선과 일본의 황인종들이 힘을 모아 싸워서 저 러시아 침략에 맞서 싸워서 이기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실제로 안중근 의사도 너일 전쟁 때 일본을 응원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너일 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고 1905년 이후에 을사조약 체결하고 우리 군대가 해산되고 고종이 강제 퇴위되니까 안중근 의사가 내가 속았구나, 내가 결자이지 않은 심정으로 이토를 죽여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다들 아시다시피 손가락을 자르고 그렇게 혈서를 쓰시고 3년 안에 죽이겠다라고 해놓고 6개월 만에 하얼빈에서 죽였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죽였으면 그냥 조선에 그냥 피가 끓는 젊은이가 당시 어찌 보면 일본의 대표 정치인 한 명을 죽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안중근 의사의 의거 자체가 굉장히 치밀합니다. 그 안중근 의사는 이토라는 인물을 죽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토를 죽임으로 해서 세계로부터 이목을 집중시키고 그로 인해서 전 세계에 일본의 조선의 식민 지배하려는 나쁜 의도를 알려고 했던 측면이 굉장히 강하셨던 양반이고 그래서 제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안중근 의사가 그래서 실제로 리순 감옥에 갇혀서도 이토 히로부미의 동양평화론은 틀렸다. 진정한 동양평화론은 이거다라고 하면서 쓰셨던 게 내가 하얼빈을 심판의 자리로 리순을 단판의 자리로 삼았다라고 시작하는 글귀거든요. 근데 그 동양평화론을 다 저술하지 못하고 형장이술로 사라지신 거죠. 그런데 그 안중근 의사를 일본인들 상당 부분이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안중근을 들여다보면 그 의로움, 용기, 정말 고독함. 저는 하얼빈역을 가봤거든요. 하얼빈역이 얼마나 사람이 많냐면 우리 서울의 서울역, 용산역 합친 것보다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얼빈 인구가 900만 정도가 되는데 비행기를 많이 안 타고 기차를 이용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은데 거기서 들리는 그 시끄러운 중국말 소리에 기가 죽어요, 사람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근데 그 하얼빈역에 지금이야 그렇게 중국인들이 많지만 가면은 하얼빈역에 안중근 기념관이 있어요. 그럼 안중근 기념관 들어가면 꼭 우리나라 들어온 것처럼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하얼빈에서도. 근데 그 당시 새벽에 이토를 죽이기 전에 혼자 있었던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역에서 얼마나 고독했을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안중근 의사를 존경하는데 실제로 지금도 일본에서는 안중근 의사를 존경하고 제를 모시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토는 일본에서조차 그렇게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고메이 천황을 죽였던 사람이 이토이지 않냐라는 의심을 받기도 하고 이토가 워낙에 남봉꾼적 기질이 강해서 이런 말을 생방에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남자는 배꼽 아래 인격 없다는 말이 이토 히로부미에서 나왔던 말이거든요. 아. 그래서 너무 호색한이었기 때문에 일본 내부에서도 이제 조금 평가절하 당하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조선의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의 젊은이 안중근이 꼭 죽여야 될 일본의 이토를 잘 죽였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으면 이거는 그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걸 뭐 인재니 어떠니 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담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 그런 얘기가 그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제가 건국전쟁 영화를 안 보고 우리 황 선생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워낙 이렇게 대목대목 설명을 잘 해주셔서 어떤 문제가 있는 영화인지 좀 알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앵커님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래서 제가 다른 채널에는 안 나가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저는 마이크 잡고 혼자 떠드는 건 너무 즐거운데 앵커님 앵커를 하셨기 때문에 딕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앞에서 듣고 있기에도.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발음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날 것 같다. 제가 오늘 그런 고민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말을 평소보다 훨씬 적게 했는데 그렇습니까? 다음엔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나와서 우리 애청자님들한테 역사를 좀 제대로 아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역사답게,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쳐 주시는 황현필 선생 모시고 속닥속닥 진행해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유익하고 재미있게 보셨죠? 많은 분들이 황현필 선생 하는 유튜브 지금 구독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황현필 한국사 사랑해 주셔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올바른 역사를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네, 다음 주 한 주 더 약속이 됐으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또 백운계 정치 1번지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황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